자, 역시 오늘도 우리가 또 훌륭한 패널 분들을 모셨는데요. 자, 처음에는 우리 구소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 그 한국 전쟁 이후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채택해온 이런 패스트 팔로우 전략 그러죠. 선진국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매뉴얼 혹은 정답이 있는 생산 방식, 그것에 대한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을 빨리 배워가지고 열심히 배워서 사실 그것에서 가장 잘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었고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었는데 저는 이것을 지속해서는 이제 답이 없지 않을까. 바로 노멀을 바꿔버려야지.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껏 성공해왔었던 방식 이걸 어떻게 버리고 새로운 걸 찾느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볼 질문을 많이 던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 작가님. 그리고 이제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노동이나 생산성, 산업이라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행위, 작업, 활동 이런 개념으로 비생산성까지도 한번 생각해보는 비생산성으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그런 어떤 시스템은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공짜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요. 공짜에 있어서는 이 점을 한번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언젠가는 초지능, 초인공지능이 공짜가 될 것이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교수님 강연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변화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포를 이겨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포를 이겨내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고 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의 한 대기업 임원이랑 만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무심결에 진실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진실을 말씀하셨냐면 세상의 신입사원은 임원이 되는 게 꿈이고 구글의 신입사원은 세상을 바꾸는 게 꿈이다. 네, 그 대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릎을 친 거죠. 이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극복해야 될 어떤 질문의 단초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한편으로는 소수기업에게 독점을 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기존의 변화에 뒤처져 있는 공룡 기업들을 해체시키면서 저희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 기회가 주는 변화에 대한 공포를 저희가 이겨낸다면은 저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박사님. 분야별로 보면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변화를 쉽게 할 수 없다,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규제를 다 풀고 자율에 맡겨놓는 것이 이 속도에 대응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기로는 또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정부가 나서서 이거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 정말 진짜 치열한 고민이 의사결정 당국자 수준에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일반 보통 국민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도 같이 고민해 나가는 것이 커리큘럼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쭉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제 특징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우리가 질문의 문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소통의 문화를 처음에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소통이라는 것은 결국 질문이 허용됐을 때 종착점이 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항상 플랫폼을 독점해 왔거든요. 유통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상품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독점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정보시장을 독점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려면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어떤 시스템으로 잘 만들 것이냐 이게 중요한 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아쉽게 느끼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다.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어떤 디지털화하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이나 국가는 사실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분명한데 이 데이터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중립적이지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낸 데이터고 그리고 또 이 데이터에는 개인의 정보가 또 들어있고 또 이 데이터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적인 가치로 공동체의 어떤 가치에 조응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방향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데이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 대한 좀 사전에 어떤 성찰 같은 것들이 조금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적절한 어떤 사회나 제도 이런 뭐 법률 이런 부분들이 또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변화가 함께 돼야 어쩌면은 이제 말씀하셨던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방금 이중원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서 덧붙이겠습니다. 구글에서 여성 이용자가 확실한 사람이 직업을 검색하면 남성 이용자가 확실한 사람이 검색할 때보다 낮은 소득의 직업이 먼저 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인이 자주 쓰는 이름이 있고 또 흑인이 자주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흑인이 자주 쓰는 이름을 구글에다가 검색을 하면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가 연관 검색어로 뜹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여성들이 낮은 소득의 그냥 남녀 차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흔히 여성이 남성보다 낮은 직업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일자리 종사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회 분위기가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만드는 구글의 검색 결과에 또 반영이 되고 그것이 또 사회적인 차별을 더욱더 심하게 하는 거죠.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의 상황이 또 데이터에 반영이 되고 그 데이터의 결과가 또 구글의 알고리즘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의 편견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희가 굉장히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인공지능이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질문을 던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인공지능 시대의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쳐야 될까를 좀 성찰해야 되고 질문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이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미 세상에 사람들의 생각대로 작동하는 거고 사람들의 편견과 사회에 좋은 점도 있지만 부조리한 것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이런 데이터와 알고리즘과 플랫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것을 그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여겨왔느냐. 그거는 수학이고 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척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평등할 거라고 생각해왔지만 사실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기술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강력한 힘이면 이 강력한 힘은 우리가 헌법은 모든 사람들의 투표를 통해서 추인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참여해야지만 이 기술을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의 인식을 그러니까 컴퓨터가 인공지능의 인식을 바꾸려면 결국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어서 다른 종류의 빅데이터를 제공해야지만 그 인공지능의 인식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배우는 수많은 빅데이터를 우리가 제대로 양산할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학교에서 배우는 혹은 집안에서 배우는 그리고 스스로 배우는 것에 방향이 그리고 내용이 어느 종류여야지 되는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보다도 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그런 기계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또 친구들과의 대화 시간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사치스럽다라고 혹은 낭비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논의들이 사실상 우리의 인식을 바꾸는 거가 될 거고요.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걸 논의를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정답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런 데이터가 만약에 빅데이터로 양산이 되면 인공지능 인식도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고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의견들에 대한 그런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헌법 127조에 보면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과 성장의 원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목적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세기의 우리 사회의 그 모습을 어떻게든지 그 모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는 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법 조문에서조차도 이제 그걸 강조했던 것이죠. 사실은 과학기술을 경제 발전이나 어떤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만 보는 거는 좀 21세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그런 과학기술의 어떤 그 발전의 목적을 삶의 질의 향상이라든가 인류의 어떤 보편적 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금 바꾸는 것도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문화하고 데이터하고 기본소득 세 가지를 놓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년 전에 IMF가 있었고요. 그때 군 모으기 운동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에는 데이터 모으기 운동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한국형 인공지능도 개발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국민 기본소득하고 어떤 관계가 되냐면은 국가 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민 기본소득을 줄 만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에게 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본소득 방향은 뭐냐면은 거기서 문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 활동을 하는 것 자체를 데이터화되고 우리가 활동을 할수록, 이거는 생산이 아닙니다. 생산 활동이 아닙니다. 비생산적일지라도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는 이런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그 활동을 보장해주는 어떤 그런 보상제도,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 기본소득을 데이터에 대한 보상, 이런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결국 기계 발전, 기계 중심적인 발달 단계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기계라든가 이제 자동차, 증기기관, 컴퓨터 이렇게 인공지능까지 왔는데 이렇게 산업혁명이 기계 중심으로 왔다면 이제 이 기계 중심의 피로감을 느낀 우리 인간들은 아마 또 다른 혁명, 아마 제5차 인간혁명이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그러한 시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여태까지 그 4번에 대해서 그 미래 강연 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를 잘 하면 할수록 그 미래는 우리한테 빨리 다가오고,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그 미래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미래를 빨리 보시는 분일수록 많은 기회가 생기고 엄청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4번째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o far at Minerva, every year we change our process, every year we change our challenges, and it doesn't matter how much money you have no idea what we're looking at. How the lecture test-based methodology has a 90% failure rate.
we offer an all-seminar education, and they live in residence halls in the middle of the city. No campus. One of the most useful ways of teaching useful knowledge, practical knowledge, is to actually allow students to apply in real-world situations. But the current educational system doesn't promote that kind of thinking.